박 대표, 어제 회사에서 절 해고하셨다면서요? 제가 직접 서명이라도 해드려야 하나요? 점심시간 12시 30분, 넓고 환한 진성그룹의 직원 식당은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판을 조심스럽게 들고 평온한 표정으로 형사원 배식구의 긴 줄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심플하고 단정한 흰색 셔츠에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슬랙스, 윤기 나는 검은 머리는 목덜미에서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활기 넘치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편이 낫다고 조용히 밥 한 끼 먹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필요는 없으니까요. 겨우 반찬 두어 가지가 담긴 백반 정식을 받아들고 저는 식판을 든 채 주변을 둘러보며 앉을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의 말소리로 소란스러워 마치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임원 전용으로 마련된 몇 개의 룸은 문이 굳게 닫힌 채 어딘가 모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일반 식사 공간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다가 마침내 구석진 곳에 멈췄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자리가 하나 있었죠. 그 자리엔 단 한 사람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준, 제 남편이자 진성그룹의 현 대표이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식판을 들고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가 박민준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민준이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박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미간을 살짝 찌푸린 것이 꽤나 까다로운 문제를 처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몸에는 고급 맞춤 정장을 걸치고 소매 밖으로 슬쩍 드러난 손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빛을 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당의 소박한 작업복 차림에 평범한 직원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질적이고 어울리지 않았죠. 맞은편에 누가 앉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치 없는 직원이려니 무심코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덤덤한 표정으로 수저를 들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작은 매우 느렸고 한 술 한 술 천천히 씹어 넘기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진귀한 미식을 맛보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식당밥은 그저 그럭저럭 먹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갈비찜은 조금 퍽퍽해서 씹기 힘들었고 나물은 너무 익어 색이 죽어버렸으며 밥도 살짝 설익어 식감이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히 진지하게 마치 한 술 한 술에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저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앉아 이 식당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초라한 모습에서 점점 지금처럼 시설 좋고 깨끗한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요.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진성그룹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벗어나 지금처럼 시가총액이 3배나 오르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기까지, 그리고 박민준이 깊은 밤 저를 꼭 껴안고 의지와 애정이 섞인 목소리로 서연아, 네가 없으면 난 어떡하지? 라고 말하던 다정한 남자에서 지금처럼 저를 쳐다보는 것조차 인색한 냉정한 대표가 되기까지의 모든 것을요. 이런 생각에 마음속에 씁쓸함이 번졌습니다. 민준씨, 애교 섞인 달콤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반찬을 집던 제 손이 살짝 멈칫했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번엔 또 누구람. 최윤아가 식판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식판에는 식당에서 특별히 임원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메뉴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전복장, 진하고 부드러운 갈비찜, 향긋한 한우 뭇국,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슬고슬한 쌀밥 한 공기까지. 그녀는 오늘 특별히 샤넬 핑크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화장을 했습니다. 긴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 펌으로 멋을 냈고 걸을 때마다 살랑거리며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자리에 다가온 그녀는 박민준의 맞은편에 앉은 저 한서연을 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속으로 화가 치밀었죠.
이 여자는 뭔데?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자리 있는데요. 최윤아의 목소리가 몇 배는 차가워졌습니다.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났죠. 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무심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박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를 캐묻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죠. 박민준은 마침내 스마트폰의 세계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저 최윤아에게 닿았고 순간 찌푸렸던 미간이 활짝 펴지며 온화하고 매력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아 씨, 왔어요? 그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천천히 맞은편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주문에 걸린 사람처럼요.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고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몇 초 동안 그는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사람처럼 자리에 얼어붙어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눈앞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상 안에 있었다는 듯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평범한 직원의 신분으로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은 것은요.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며 마음속은 온갖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민준 씨, 최윤아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목소리에 서운함을 담아 애교 부리듯 말했습니다. 이 자리 항상 놔주려고 비워뒀던 거 아니었어요? 웬 상관없는 사람을 앉혔어요? 그녀는 말하며 식판을 박민준의 손 옆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일부러 몸으로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박민준의 몸에 거의 닿을 듯이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 씨 제일 좋아하는 걸로만 담아왔는데 얼른 먹어봐요. 식으면 맛없잖아요.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박민준의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몹시 불안했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 얼굴에 고정된 채 입술을 달싹였지만 마치 무언가에 목이 막힌 듯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오늘 날씨가 어떻냐고 묻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오늘 식당 갈비찜이 괜찮네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말하며 지극히 자연스럽게 젓가락으로 제 식판에서 가장 보기 좋은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테이블 너머로 박민준의 거의 비어있는 식판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친밀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그 행동을 수만 번은 해본 것처럼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듯 했죠. 사실 정말로 그랬습니다. 3년 전 진성그룹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회사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박민준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온몸이 바싹 말라갔죠. 저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매일같이 메뉴를 바꿔가며 그를 위해 밥을 지었죠. 그가 갈비찜을 좋아해서 저는 온갖 조리법을 연구했습니다. 새콤달콤한 양념 갈비찜, 진하고 깊은 맛의 간장 갈비찜, 부드럽고 향긋한 마늘 갈비찜. 그가 밤새 보고서를 붙들고 있으면 저는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틈틈이 그의 입에 갈비찜을 넣어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죠. 서연아, 회사가 이 위기만 넘기면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줄게.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줄 거야.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후에 회사는 정말로 위기를 넘겼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그의 금고 속에 처박혔고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미혼 행세를 했죠. 마치 우리 사이의 결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 생각에 제 마음속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최윤아의 날카로운 비명이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로 얼굴을 시뻘겋게 붉혔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튈 듯 했죠. 누구 마음대로 민준 씨한테 반찬을 줘요? 당신이 뭔데?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려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쪽 구석으로 쏠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작은 우아하고 차분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화가 나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최윤아를 보지 않고 곧장 맞은편에 앉은 희끼 없는 얼굴의 박민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눈빛에는 질책과 실망이 담겨 있었죠. 박 대표님,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냉정했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식당 안에서 그 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저는 일부러 이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박민준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려 했습니다. 박민준의 입술이 떨리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고 당장이라도 제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나 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윤아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려는 전사처럼 제가 바로 그분의 약혼녀예요. 최윤아는 가슴을 쭉 펴고 목소리에 자랑스러움과 도발을 가득 담아 마치 전 세계에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약혼한다고요? 당신 같은 평사원이 어디 감히 여기 앉아서 민준 씨한테 반찬을 줘요?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요? 그 말투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고 마치 제 자신이 그녀 눈에는 하찮은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한 듯 했습니다. 약혼녀라.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듯 했습니다.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민준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박 대표님, 이게 대표님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미혼 컨셉이었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얗게 질린 박민준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뒷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거울을 볼 게 아니라 대표님께 민법전이라도 비춰드려야겠네요. 제 눈빛은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마치 박민준에게 더는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을 알리는 듯했죠. 민법전? 최윤아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당신 같은 말단 직원이 감히 법을 들먹여? 내가 알려주지. 난 지금 미래의 사모님 자격으로 당신에게 통보하는 거야. 당신 해고됐어. 당장 짐 싸서 꺼져. 그 모습은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고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최윤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눈빛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할 만큼 평온했죠. 그 안에는 분노도 서러움도 심지어 작은 동요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어릿광대가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는 것을 보는 듯했죠. 절 해고한다고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최윤아 씨가 무슨 자격으로요? 당연히 박 대표님의 약혼녀 자격으로죠. 최윤아는 턱을 치켜들고 눈빛의 더위를 가득 담았습니다. 민준 씨, 말 좀 해봐요. 이런 무례한 직원을 설마 계속 데리고 있을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고 마치 박민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민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기다리면서요.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 했고 평소에는 거침없던 그 대표는 지금은 마치 조각상처럼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가는 식은땀이 맺혔죠. 제 시선은 박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온전한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들었습니다. 최윤아 씨께서 미래의 사모님 자격으로 절 해고하겠다 하시니 두 분 식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귓속말처럼 작았지만 박민준의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 참, 요즘 계속 밤새우시던데 많이 드세요. 앞으로 편하게 식사할 날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말을 마친 저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식판을 들고 식기 반납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은 꼿꼿했고 발걸음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중요하지 않은 소동에 불과했다는 듯이요.
식당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평범한 흰 셔츠 차림의 그 여자가 헤어나게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대표와 화가 나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미래의 사모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최윤아는 쿵소리를 내며 자리에 앉아 박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저 여자 태도 좀 봐요. 당장 해고해야 해요. 당장 지금 바로요. 박민준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늘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의 눈에 지금은 최윤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당혹감, 그리고 한 가닥의 절망. 닥쳐. 그의 목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주씨, 나한테 닥치라고 했잖아. 박민주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식판에 있던 갈비찜 한 조각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최윤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큰 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허둥지둥 거의 도망치는 듯 했죠. 최윤아 혼자 자리에 얼어붙어 모든 사람의 이상한 시선 속에서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 시각 저는 이미 식당을 빠져나온 후였습니다. 식기 반납처 아주머니께 식판을 건네며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정신 차리기를, 그가 금고에 잠가둔 혼인신고서를 꺼내와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한서연이 자신의 아내라고 말해주기를. 진성그룹이 기사회생한 것은 아내의 지참금 덕분이었고 아내의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으며 아내가 매일 밤 그와 함께 세웠던 보고서와 기획안 덕분이었다고 말해주기를요. 하지만 제가 기다린 것은 그가 회사에서 미혼 행세를 하는 것이었고 최윤아를 데리고 온갖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었으며 온 회사 사람들이 최윤아를 미래의 사모님으로 여기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식당 배식 아주머니조차 대표님 입맛은 최윤아 씨가 제일 잘 알지. 매일 직접 대표님 밥을 챙겨준다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온하고 냉담했습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다시 조금씩 재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저편에서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김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평온했습니다. 서류 2가지 준비해주세요. 첫째, 이혼 합의서. 둘째,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엘리베이터 숫자가 한층 한층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성그룹의 지난 3년간 모든 회계의 감사 보고서와 제 개인 자산으로 회사에 투입된 자금 이체, 증빙 자료 전부요. 전화기 저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저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연극은 끝났으니 이제 막을 내려야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얼굴의 모든 감정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그 조용하고 평범한 직원 한서연으로 돌아왔죠. 단지 이번에는 제가 향하는 곳이 지하 2층에 창고를 개조한 전략기획부가 아니라 그룹 정문이라는 점만 달랐습니다. 이제 몇몇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박민준을 등에 업고 출세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는 최윤아 씨, 그리고 또 자신의 아내가 대체 누구인지 잊어버린 박 대표님 같은 사람들이요. 진성그룹 빌딩을 나서자 정오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었습니다. 렌즈 뒤의 눈은 깨진 얼음 칼날처럼 냉정했습니다. 이 연극 3년이나 했습니다. 이제 대본을 바꿀 때가 됐죠. 선글라스는 눈부신 햇살을 막아주었고 외부에서 제 눈빛을 엿볼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진성그룹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의 열기가 얼굴에 와닿았고 거리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바로 떠나지 않고 몸을 돌려 38층짜리 유리 커튼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이곳은 아직 민준테크라는 이름의 빌린 5층짜리 낡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직원은 50명도 채 안 됐고 통장 잔고는 3개월치 월급을 줄 정도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신탁기금으로 제가 첫 번째 구명 자금을 투입했고 수많은 밤을 박민준과 함께 세우며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제품 라인을 정리하고 핵심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 인맥을 동원해 이 회사가 첫 번째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따낼 수 있게 해주었죠. 3년 후 민준테크는 진성그룹이 되어 이 랜드마크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은 800명이 넘고 기업 가치는 30배나 뛰었죠. 그리고 제 신분은 한 대표에서 직원 한서연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잠금 화면에는 3년 전 저와 박민준의 결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저는 간단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박민준은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겠죠. 적어도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밀어 배경 화면을 순수한 검은색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을 열어 김 변호사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대표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습니다.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요청하신 대로 재산분할 부분은 비워두었지만 진성그룹에 대한 대표님의 실제 출자 및 지분 보유 현황은 명시해 두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와 자금 이체 증빙자료도 정리 완료되어 언제든 제출 가능합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말씀하세요. 일단 이혼 합의서 제출은 보류해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길 건너편 박민준과 처음 데이트했던 그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 씨가 오늘 식당에서 전 직원 앞에서 그의 여자친구 최윤아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혼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겠다는 건가요? 그보다 더 흥미롭죠. 저는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최윤아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도발하며 감히 넘볼 생각을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 민준 씨에게서 떨어지라고요. 그런데 박민준은 그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거리의 소음이 그 순간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요.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박민준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그 사람이라면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쯤 사무실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겠죠.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최윤아를 달래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일을 크게 벌일까봐 걱정하면서요. 그리고 최윤아에게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고 또 제 앞에서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절 해고할 거예요. 같은 시각 진성그룹 대표 사무실 박민준은 실제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도망치듯 사무실로 돌아온 지 30분. 그의 정장 재킷에는 엎지른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갈아입을 경황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서연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 대표님께 민법전이라도 비춰드려야겠네요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알고 있어.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어. 박민준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3년 전 그와 한서연이 결혼했을 때는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한서연이 비밀 결혼을 제안하며 직원들이 그를 여자 덕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감동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준 씨, 최윤아의 울음소리가 그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가죽 소파에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지를 쥔 채였죠. 그 한서연이라는 여자 너무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날 그렇게
망신을 주다니 앞으로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직원들이 절 어떻게 보겠냐고요. 박민주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유나 씨, 일단 그만 울어요. 어떻게 안 울어요? 최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한테 저렇게 구는 거 보면 내일은 민준 씨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할 거예요. 민준 씨, 저런 사람을 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박민준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눈앞에 이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유나는 3개월 전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케팅 부서였죠. 처음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흰 셔츠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류 더미를 안은 채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그만 그의 품에 부딪혔습니다. 서류는 바닥에 흩어졌고 그녀는 당황하며 사과하느라 뺨이 붉게 물들었죠. 그 순간 박민주는 마치 3년 전에 한서연을 보는 듯 했습니다. 똑같이 청순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며 똑같이 다루기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윤아는 한서연보다 애교 부리는 법을, 약한 척하는 법을, 그리고 자신을 필요하고 존경받는 남자로 느끼게 하는 법을 더 잘 알았습니다. 한서연과 함께 있을 때 그는 항상 자신이 그녀에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집안, 그녀의 능력, 그녀의 그 평온한 눈빛 아래 감춰진 헤아릴 수 없는 자신감. 하지만 최윤아는 그에게 남자의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민준 씨, 박민준이 침묵하자 최윤아는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 마음 약한 거 알아요. 하지만 오늘 한서연 씨 행동은 회사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거예요. 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직원들도 따라할 텐데 그럼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한서연의 행동은 분명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최유나의 관계를 알면서도 굳이 식당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을 터뜨렸습니다. 그를 선택의 기로에 몰아세운 것입니다. 좋아, 그럼 선택해주지. 그는 그녀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녀가 혼인관계를 알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여기는 진성그룹이고 자신이 대표이며 모든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당신 말이 맞아. 박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한 냉기가 서려 있었죠. 그런 사람은 둘 수 없어.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왕 부장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요. 3분 후 인사부 왕진국 부장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박민주는 그를 등진 채 창가에 서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케팅부 한서연 씨, 오늘 식당에서 상급자에게 공개적으로 반항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악영향을 끼쳤어. 즉시 해고 절차 밟고 오늘 바로 내보내. 왕진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서연 씨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세세한 건 알 필요 없어. 박민주는 몸을 돌렸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해고 통지서 지금 바로 작성해서 자네가 직접 전해주고 짐 싸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해. 네. 넵. 왕진국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최윤아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팔짱을 끼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멋져요. 박민준은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마음속의 불안감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했다. 한서연이 아무리 대단한들 무슨 소용인가.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 한들 무슨 상관인가. 회사에서는 자신이 대표이고 누구든 내보낼 권리가 있었다. 그녀를 해고하는 것은 오늘 그녀의 행동에 대한 경고이자 모든 사람에게 박민준 자신이야말로 이곳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박민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서연이 회사를 떠나면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된다. 정 안 되면 보상금을 좀 더 넉넉하게 주면 되겠지. 그녀는 그를 그토록 사랑하니 이해해 줄 것이다. 오후 2시 마케팅부 사무실, 제자리는 창가에 있었습니다.
책상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한 대와 몇 권의 전문 서적 그리고 제 개인 텀블러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 데이터 몇 페이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틈틈이 저를 곁눈질하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소동은 이미 온 회사에 퍼져나갔고 모두가 제가 오늘 최윤아에게 밉보였다는 것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박 대표에게도 밉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제 끝났네. 옆자리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박 대표님이 최윤아 씨를 저렇게 아끼는데 가만둘 리가 없지. 그래도 한소연 씨 평소에 사람 괜찮았잖아. 일도 열심히 하고 괜찮으면 뭐해? 밉보이면 안 되는 사람한테 밉보였는데 아무리 괜찮아도 쫓겨나는 거지. 수군거리는 소리 속에서 인사부 왕진국 부장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마케팅부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왕진국은 이런 주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자리 앞으로 걸어와 발걸음을 멈추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서연 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은 평온했죠. 왕진국은 손에 든 방금 출력해서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일방적 근로계약이지. 통지서를 탁 소리가 나게 제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회사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반항했으며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지극히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서 사무실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짐 싸서 당장 회사를 떠나세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동료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고소해했으며 대부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 대표가 정말로 최윤아를 위해 오래 일한 직원을 해고하다니. 저는 시선을 내려 그 통지서를 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엄중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끝에는 선명한 회사 직인과 박민준의 휘갈겨 쓴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3초간 그것을 바라보다가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책상 위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서연 씨, 왕진국은 제가 항의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직원 서명란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고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저는 펜을 내려놓고 통지서를 왕진국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이 평온했죠. 잘하셨어요. 왕진국은 멍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멍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죠. 저는 제 핸드백과 몇 권의 전문 서적 그리고 3년간 쓴 텀블러만 챙겼습니다. 회사의 노트북과 사원증, 출입카드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진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아주 옅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죠. 절차도 합법적이고 서류도 완벽하네요. 왕 부장님, 일처리 확실하시네요. 왕진국은 입을 벌렸지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반응 뭔가 이상한데 보통 해고당하면 분노하며 항의하거나 애원하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억울하거나 원망하는 표정이라도 지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평범한 서류를 결제하는 것처럼. 아, 알면 됐고. 왕진국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빨리 나가요. 다른 직원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는 가방을 들고 3년간 일했던 마케팅부 구석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차분했고 등은 꼿꼿했습니다. 왕진국 옆을 지날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두 사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빌게 될 때는 저는 고개를 돌려 순간 얼어붙은 왕진국의 얼굴을 얼음 송곳 같은 시선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세가 좀 더 전문가다웠으면 좋겠네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전체에는 죽음 같은 침묵과 점점 핏기를 잃어가는 왕진국의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거리에는 오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진성그룹 빌딩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길가에 서서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김지훈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지훈, 물산그룹의 현 CEO이자 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이며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후배였습니다. 3년 전 제가 고집을 부려 박민준과 결혼하려 했을 때 김지훈은 유일하게 결사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박민준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때 그는 말했죠. 그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지.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지훈이 사람 보는 눈이 저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서연아, 김지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걱정이 묻어났죠. 드디어 전화했구나.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전화할 줄 알았어? 식당 일은 이미 들었어. 김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민준, 그 멍청이가 감히 너한테 그런 수모를 겪게 하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냉소가 아니라 정말로 조금 우스워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지훈아, 저는 길 건너편 카페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돼. 전화기 저편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김지훈의 차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말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치 기업 인수를 지휘하듯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첫째, 재무팀의 통보에서 진성그룹에 대한 모든 투자와 신용 보증을 동결해 3년 전에 내 개인 명의로 제공했던 보증도 전부 철회하고, 둘째, 내 최대 개인 주주 자격으로 내가 여객 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이 38%였지. 맞지? 응.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박민준 본인 지분이 32%, 기타 주주 합계가 30%. 네가 실질적인 일대 주주야.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회 동의안을 발의해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라고. 안건은 대표이사 박민준의 심각한 부적절 행위 심의와 해임안이야. 김지훈은 전화기 저편에서 가볍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셋째는? 셋째, 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법무팀에 박민준의 업무상 횡령 관련 자료를 준비시켜 지난 3년간 그가 접대비, 사업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내가 다 기록해뒀어. 그중 최소 2억 원은 최윤아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증거는 확실해. 은행 이체 내역, 경비 처리 영수증, 그가 서명한 결제 서류까지 전부 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참은 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야. 그가 어디까지 멍청해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지금 보니 그는 내 상상보다도 더 멍청했어. 고작 최윤아 하나 때문에 감히 나를 해고하다니.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지난 3년간 뒤에서 진성그룹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온 사람을. 서연아, 김지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확실히 생각한 거 맞아?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박민준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저는 2초간 침묵했습니다. 길가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바람에 사각거렸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쳐 제 발밑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3년 전 바로 이런 오후였습니다. 박민준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평생 당신에게 잘할게.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신탁 기금을 그에게 주었고 어머니 쪽 인맥을 그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제 3년의 청춘과 심혈을 전부 그와 그의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돌려준 것은 비밀 결혼, 바람, 그리고 온 회사 사람들이 저를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른 여자를 위해 저를 해고하는 것이었죠. 확실히 생각했어. 제 목소리는 아주 맑고 단호했습니다. 지훈아, 도와줘. 알았어. 김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준비할게. 늦어도 오늘 퇴근 전까지 자금 동결 명령서가 진성그룹 재무팀에 전달될 거야. 이사회 동의안은 오늘 밤 모든 주주에게 발송될 거고 법무자료는 내일 주주총회 전에 내 손에 직접 전달되도록 할게. 고마워, 서연아. 김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들어 진성그룹의 저 높이 솟은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커튼월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냈습니다. 마치 화려한 수정 감옥 같았죠. 그리고 저는 방금 그곳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 진성그룹의 정문을 보았습니다. 내일 봐요, 박 대표님.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해고 답례품이 마음에 들길 바라요. 택시는 오후에 차들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기대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28년간 살아온 곳이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모든 건물, 모든 나무가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가장 좋은 호텔식 레지던스로 제가 결혼 전에 사둔 곳이었습니다. 3년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죠. 대부분의 시간은 박민준의 회사 근처 신혼집에서 보냈습니다. 신혼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저 혼자만의 기숙사나 다름없었습니다. 박민준은 항상 끝없는 야근, 끝없는 출장, 끝없는 접대에 시달렸으니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야근과 출장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최윤아와 함께였는지를.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레지던스, 사람 시켜서 청소해뒀어. 내 물건들 박민준 집에서 가져와야 해. 저는 답장했습니다. 아니, 그냥 버려줘. 3년간 그 집에 두었던 것은 고작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일상용품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 아버지가 남겨주신 신탁, 서류, 어머니의 보석, 제 자신의 자산 증명서들은 진작에 은행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박민주는 그 금고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마치 그가 매달 진성그룹의 재무 요약 보고서를 제가 받아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마치 그가 회사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핵심 기술자들이 제가 직접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해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마치 그가 오늘날 대표 사무실에 앉아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3년 전 제가 그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택시가 신호등 앞에 멈췄고 창밖에서 거리 악사의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죠. 익숙한 멜로디에 대학 시절 박민준도 기타를 쳤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가난한 학생이었고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고 캠퍼스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서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서연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너한테 제일 좋은 집, 제일 좋은 차 사줄게.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저는 그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지금은요. 그는 제게 최고의 해고 대우를 해주려 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의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40분 진성그룹 본사 건물 앞 광장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335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단 하나, 건물 입구에 길게 늘어선 대열만 빼고요. 회사의 모든 임원, 심지어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이사들까지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격식 있는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레드카펫 양쪽에 서서 마치 아주 중요한 인물을 기다리는 듯 길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왕진국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특별히 새로 산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머리를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빗었으며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를 띠고 대열 앞쪽에 서서 틈틈이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왕 부장님, 오늘 대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옆에 있던 중간 간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진국은 비밀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본사의 최대 개인 주주, 듣자 하니 지분이 51%가 넘어서 절대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대. 오늘 직접 시찰하러 오셔서 중대 발표를 하신다더군. 51%라고요? 그 남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박 대표님보다도? 왕진국은 서둘러 그의 말을 끊고 눈짓으로
길목을 가리켰습니다. 오셨다. 오셨어.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천천히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민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방금 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죠. 그는 어젯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식당에서 한서연이 자신을 보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온하고 냉담했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야. 해고했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불안감은 덩굴처럼 그를 올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구에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박민준은 멍하니 서 있다가 급히 걸어가 왕진국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대표님? 왕진국의 얼굴에 즉시 미소가 가득 찼습니다.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본사의 그 최대 개인 주주님께서 오늘 직접 시찰하러 오셔서 중대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개인 주주라고? 박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왜 몰랐지? 그게 왕진국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본사에서 이사회로 직접 연락이 갔나 봅니다. 하지만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큰 주주님이 직접 오시는 건 분명 회사 전망을 좋게 보신다는 뜻이니 어쩌면 추가 투자를 하시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박민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물론 회사에 51%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회사가 파산 직전일 때 그 신비한 주주가 구명자금을 투입해 주었죠. 조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일상 경영 불참여였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주주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사회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대표님, 최윤아가 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샤넬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분명 공들여 꾸민 모습이었죠. 입구의 광경을 본 그녀는 눈을 빛내며 본능적으로 박민준 곁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서기도 전에 한 이사가 옆으로 한 걸음 나와 그녀와 박민준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최 대리, 뒤로 물러서요. 오늘 중요한 자리니 분수를 지키도록 해요. 최윤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지금 그 대주주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1분 1초 흘러가고 광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임원들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직원들은 멀리서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7시 58분, 세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행렬이 조용히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두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중간에는 유려한 라인과 압도적인 기품을 자랑하는 롤스로이스 팬텀, 마지막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였습니다. 차량 행렬은 레드카펫 끝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앞뒤차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에 훤칠한 경호원 6명이 내려와 신속하게 롤스로이스 주변에 경호 대형을 갖췄습니다. 모든 임원이 긴장했습니다. 왕진국의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더욱 짙어졌고 허리는 더욱 깊이 숙여졌습니다. 박민준은 손에 든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까닭없이 빠르게 뛰었죠.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제복을 입은 기사에 의해 정중하게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디뎌진 것은 크리스찬 루부탱의 상징적인 붉은 밑창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굽을 가진 검은색 하이힐이었습니다. 이어서 재단이 완벽하고 고급스러운 원단의 맞춤 정장 바짓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온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공기가 굳었습니다. 시간이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한서연, 아르마니 파워 수트 차림의 그녀였습니다. 검은색 더블 버튼 재킷에 같은 색상의 정장 바지, 안에는 흰색 실크 셔츠를 받쳐 입었습니다. 긴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뒤로 묶어 올렸고 긴 목선과 정교한 옆얼굴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화장은 적당히 차갑고 화려했으며 붉은 입술은 피처럼 선명했고 눈빛은 파도 한 점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오랫동안 최상위층에 있었던 사람 특유의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조용하고 평범했던 직원 한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쨍그랑 박민준의 손에서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그의 깨끗한 구두와 바지단을 더럽혔고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한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환각일 거야. 최윤아는 저도 모르게 입을 막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가 황급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한서연과 박민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남편의 미혼 행세, 대주주, 끔찍한 진실 하나가 얼음물처럼 그녀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왕진국의 아첨하는 미소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몇 초 후 그 미소는 뒤틀리고 부서지며 극도의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서연을 알아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해고당한 그 직원 아니야? 누군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지만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광장 전체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힘이 안 차 소리뿐이었습니다. 한서연에 이어 차에서 내린 것은 김지훈이었습니다. 그 역시 몸에 잘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귀티 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한서연의 곁 반보 뒤에 서서 그녀를 동반하면서도 돋보이게 했습니다. 김지훈의 시선은 넋이 나간 사람들을 훑다가 특히 잿빛 얼굴의 박민준과 놀라 반보 물러선 최윤아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입가에는 얼음장 같은 조소가 스쳤죠. 그는 반보 앞으로 나서 임원들을 향해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본사 상임이사님이시자 우리 진성그룹의 최대 개인 주주이시며 51%가 넘는 지분으로 절대적인 의결권을 소유하고 계신 한서연 이사님이십니다. 오늘부터 한 이사님께서 회사 모든 업무를 직접 총괄하실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박민준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51% 지배주주, 한서연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뒤섞였지만 온전한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그녀의 눈에 담긴 평온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의 냉담함을 3년, 꼬박 3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곁에서 그가 미혼 행세를 하는 것을, 최윤아를 데리고 온갖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온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을, 묵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최윤아를 위해 그를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었다니. 박민준은 눈앞이 핑 도는 것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옆 기둥을 붙잡아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죠. 왕진국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어제 자신의 그 거만한 얼굴을 한서연 씨 당신 해고야 라고 외쳤던 것을, 그가 직접 작성했던 보상금마저 일부러 적게 계산했던 그 해고 통지서를 떠올렸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최윤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서연이 무별에 둘러싸인 달처럼 서 있는 것을, 평소에는 자신에게 건성으로 대하던 임원들이 지금은 모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그리고 박민준이 넋이 나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진정한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는지를 한서연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걸었고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박민준의 심장을 밟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따라 건물로 향했습니다. 박민준의 곁을 지날 때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곁눈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길가의 하찮은 장식품이나 배경의 희미한 얼룩에 불과한 것처럼요.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낮지도 높지도 않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준과 가장 가까이 있던 몇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요. 박 대표님, 어제 회사에서 절 해고하셨다면서요? 한서연은 여전히 앞만 보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인사부 해고 절차는 다 끝났나요? 제가 직접 서명이라도 해드려야 하나요? 박민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한서연의 옆모습을 보았지만 그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회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만이 깨진 얼음,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힌 채 천천히 휘저어졌습니다. 어제의 모든 오만함, 어리석음, 자만심이 이 순간 완전히 짓밟여 하루가 되었습니다. 왕진국은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윤아는 회전문 뒤로 사라지는 한서연의 뒷모습과 잿빛이 된 박민준을 번갈아 보며 눈빛에 복잡한 감정을 스쳤습니다. 두려움, 억울함, 그리고 빠르게 싹트는 계산적인 생각. 건물 안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한서연은 엘리베이터 가장 앞에 섰고 김지훈은 그녀 곁에, 그 뒤로는 몇몇 이사와 임원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김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준비됐어. 9시에 긴급 주주총회야. 한서연은 엘리베이터 숫자가 한층 한층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진국 부장은 법무팀에서 김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3년간의 모든 위반 증거를 확보했어. 어제 그 해고 통지서 포함해서 절차도 불법이고 보상금도 부족하게 책정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서두르지 마. 한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회의부터.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한서연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복도 끝 가장 큰 회의실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긴 테이블 양쪽에는 이미 회사의 모든 주주, 이사, 핵심 임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한서연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회의실 안에서는 억눌린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서연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김지훈은 그녀 곁에 서서 서류 한 묶음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한서연은 서류를 펼쳐들고 평온한 시선으로 좌중을 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사람들에게 부축받아 회의실로 들어온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민준에게 시선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냉정했죠. 저는 한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진성그룹의 모든 업무는 제가 직접 책임집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민준을 보았습니다. 박민준 씨의 대표이사직 해임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서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은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민준은 사람들에게 부축받아 문가에 서서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은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10초. 긴 테이블 양쪽에 앉은 주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서연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앞에 서류를 넘겨보며 종이 끝을 가볍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몸에 금빛 테두리를 만들어 마치 차가운 조각상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찬성합니다. 늙었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한서연의 왼편 세 번째 자리에 앉은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초기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7%의 지분을 가졌으며 평소에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박민준조차 그에게는 깍듯이 대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해임에 동의합니다. 마치 본물이 터진 듯 한 손, 두 손, 세 손이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박민준은 그 익숙한 얼굴들, 한때는 자신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형님, 동생 하던 주주들이 하나둘 손을 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는 심지어 구석에 앉은 왕진국,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그 인사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손을 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당신들, 박민주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끔찍할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대표야.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박민준 씨. 김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사실을 진술하듯 평온했죠. 회사 정관에 따라 지분 3분의 2 이상의 주주가 동의하면 해임 동의안은 통과됩니다. 현재 찬성 의사를 밝힌 주주들의 지분율은 71.3%에 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서연을 보았습니다. 한 이사님,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서연은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으로 박민준에게 제대로 닿았지만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심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구슬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민준 씨, 자리에 앉으세요. 심의 대상자로서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명의 비서가 다가와 박민준을 테이블 가장 끝자리로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 자리는 상석에서 가장 멀고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처지를 상징하는 듯 했죠. 박민준이 앉을 때 의자가 귀에 거슬리는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고 힘이 들어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얼굴들이 지금은 모두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직 한서연만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냉담하게. 좋아. 박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었다.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했다. 여러분, 어제 식당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서연 씨는 분명 우리 회사 직원이었고 저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라 한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죠. 박 대표님이 말하는 인연이란 어떤 거죠? 법적인 아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약혼녀라고 칭했던 그 최유나 비서를 말하는 건가요? 회의실 안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나하고 유나 씨는 그냥 뭐죠? 한서연은 마치 정말로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냥 회사 송년회에서 무릎 꿇고 청혼한 사이? 그냥 SNS에 같이 찍은 사진 올리면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쓴 사이? 아니면 그냥 온 회사 사람들이 미래 사모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사이인가요?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박민준의 얼굴은 한 겹씩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박민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나와 유나 씨는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야. 송년회 청혼은 게임이었고 SNS는 회사 이미지를 위해 만든 미혼 컨셉이었다고. 그리고 한서연은 그는 상석의 여자를 보며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분명 내법적인 아내지만 우리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지난 3년간 그녀는 내 돈을 쓰면서 회사에 민폐나 끼쳤지. 대체 한 게 뭐가 있냐고. 어제 식당에서도 공개적으로 경영진에게 반항해서 어쩔 수 없이 해고 결정을 내린 거야. 이 모든 건 회사를 위한 거였다고. 박민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서연은 그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옅었지만 박민준의 마음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내 돈을 썼다고? 한서연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혼잣말처럼 작았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테이블을 돌아 박민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렷한 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박자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박민준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가
이내 억지로 자신을 다잡고 멈춰 섰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버텨야만 했다. 한서연은 그의 산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경매에 붙여질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박민준 씨.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어떻게 첫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는지 기억해요? 박민준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줄이 처음 막혔을 때 누가 사흘 만에 200억 원의 구멍을 메웠죠? 박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또 한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핵심 기술자들 누가 실리콘밸리에서 데려왔나요? 박민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32%의 지분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해요? 회의실 안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대부분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서연은 몸을 돌려 모든 주주를 향해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3년 전 진성그룹이 파산 직전일 때 제 개인 명의로 첫 자금 2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3년 전 회사 기술팀이 전부 퇴사했을 때 제가 직접 실리콘밸리를 6번 오가며 3개월 만에 핵심 인력들을 다시 모셔왔습니다. 3년 전 첫 수백억 원짜리 계약은 제가 어머니 쪽 인맥을 동원해 따는 계약입니다. 지난 3년간 회사가 가장 위태로울 때마다 투입된 자금, 제공된 보증, 해결된 위기는 모두 제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직원 신분으로 이 회사에서 3년간 가장 평범한 마케팅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고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직 박민준 씨가 안심하고 대표직을 수행하고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한서연은 몸을 돌려 다시 박민준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 마침내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극도의 실망감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 결혼이 끝났다고 했죠? 동의해요. 하지만 내가 3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멍청할 뿐만 아니라 은혜도 모르는군요. 박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목에서 허허하는 소리를 냈지만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한서연이 그 은행카드를 내밀며 지었던 미소. 그녀는 말했죠. 민준 씨, 우리 같이 회사를 키워요. 밤새 보고서를 보던 자신 곁에서 졸린 눈을 비비던 그녀의 모습. 그녀는 말했죠. 먼저 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있을게. 출장을 간다며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서 보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에 가득했던 피로. 그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이기에 당연히 그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모두 자신의 능력과 운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서연이 그의 앞에 서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가 준 것이었다라는 것을. 주주 여러분, 김지훈의 목소리가 굳어있던 분위기를 깼습니다. 그는 한서연 곁으로 다가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회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한서연 이사님께서 개인 명의로 회사에 투입한 자금이체 증빙 자료입니다. 총 12건, 합계 1200억 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보증으로 회사를 위해 확보한 은행 대출 및 신용한도입니다. 총 3,500억 원입니다. 이것은 직접 성사시킨 주요 프로젝트 계약서들로 누적 금액이 8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것은 회사로 영입한 핵심 기술 인력 명단과 그에 따른 급여 및 스톡옵션 기획안입니다. 김지우는 한마디 할 때마다 서류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더미가 회의 테이블 한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사의 공식 장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서연 이사님께서 당시 박민준 씨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공적은 회사 이름으로 돌리고 자신의 이름은 따로 기재하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민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숨김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죠. 한 이사님은 박 대표가 자신의 남편이니 그가 잘 되면 자신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 그 말은 터무니없이 틀렸군요.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주주의 시선이 박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충격, 경멸, 그리고 숨김없는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붙잡고 서 있으려 했지만 두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주식명의 신탁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 명의의 32% 지분 중 20%는 한서연이 그의 이름으로 신탁한 것이며 진정한 소유주는 한서연이라는 사실이. 박 대표님, 한서연은 글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분 중 정말로 당신 것인 건 12% 뿐입니다. 나머지 20%는 내가 당신 이름으로 맡겨둔 것 뿐이에요. 당신이 회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요. 이제 돌려받겠습니다. 박민준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가 서렸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내 거야. 내 지분이라고. 당신 거라고요? 한서연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박민준 씨, 언제쯤 깨달을 건가요? 당신이 가진 모든 건 사실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사는 내가 세워줬고 지분은 내가 맡겨줬어요. 당신이 지난 세월 이룬 모든 성공, 모든 영광, 모든 허영심은 다 내가 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내게 뭘로 보답했죠? 그녀의 목소리에 마침내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뼛속까지 스며든 실망감이었습니다. 비밀, 결혼, 미혼 행세,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온 회사 사람들 앞에서 최윤아가 날 모욕하는 걸 묵인하는 것, 그리고 어제 그 여자를 위해 직접 서명해서 날 해고한 것까지. 한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몸을 돌려 모든 주주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저는 제 명의의 모든 자산을 회수하겠습니다. 회사 지분 51%, 박민준 씨 명의로 신탁된 20%의 지분, 그리고 지난 3년간 제가 투입한 모든 자금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지훈을 보았습니다. 김지훈은 회의하며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박민준 씨가 접대비, 사업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자금 명세서입니다. 총액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 23억 원은 최윤아 씨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은행 이체 내역, 송금 증빙, 그리고 박민준 씨가 직접 서명한 결제 서류입니다. 김지훈은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행위들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회의실 안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민준의 몸이 세차게 흔들리더니 테이블을 붙잡고서야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를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서연아.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목 깊은 곳에서 쥐어짜 내는 듯 했습니다. 이러지 마. 우린 부부잖아. 하룻밤 부부도 백년해로를 기약하는데. 한서연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죠. 부부라고요? 그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그 가짜 혼인신고서로 날 속였을 때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나요? 회사에서 미혼 행세를 할 때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나요? 최윤아를 데리고 온갖 행사에 참석하며 온 회사 사람들이 그녀를 미래의 사모님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나요? 어제 그녀를 위해 직접 서명해서 날 해고했을 때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나요? 그녀가 한마디씩 물을 때마다 박민준의 얼굴은 한 겹씩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 사이는 애초에 진정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내 눈에 당신은 그저 내가 투자에 실패한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에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청산할 때가 됐네요. 그녀는 상석으로 걸어가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 앉아 앞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첫째, 박민준 씨의 대표이사직 해임 동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둘째, 한서연 명의의 모든 자산, 즉 51%의 지분과 박민준 씨 명의로 신탁된 20%의 지분을 회수합니다. 박민준 씨의 자녀 지분은 12%입니다. 셋째, 박민준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박민준 씨는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문가의 경비원을 보았습니다. 박민준 씨를 내보내세요. 2명의 보안 요원이 회의실로 들어와 박민준의 양옆에 섰습니다. 박민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는 회의 테이블 양쪽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주주들이 지금은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앞에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는 한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상석에 앉아 서류를 넘겨보며 집중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중요하지 않은 회의의 일부였던 것처럼요. 박민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 억울함, 절망.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그를 부축해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그의 등 뒤에서 닫히며 안의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박민준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손을 놓았습니다. 박민준 씨, 스스로 나가시죠. 보안 요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민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정장은 구겨졌으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초라한 남자가 3년 전 그 기세등등했던 박 대표가 맞을까? 엘리베이터가 한 층 한 층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서연이 처음 그 은행 카드를 내밀며 지었던 미소, 그가 밤새 보고서를 볼 때 곁에서 졸린 눈을 비비던 그녀의 모습, 민준 씨, 우리 같이 회사를 키워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식당에서 그에게 갈비찜을 덜어주던 평온한 표정, 오늘 아침 그를 스쳐 지나가며 가볍게 던졌던 그 한마디, 박 대표님, 어제 회사에서 절 해고하셨다면서요? 방금 그의 앞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 진실을 말하던 그 실망스러운 눈빛.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준은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보안 요원의 시선이 이상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문을 나서 햇볕 아래 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렸죠. 등 뒤에는 진성그룹의 높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쫓겨났습니다. 박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 속에 초라한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서연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그저 내가 투자에 실패한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에요. 그녀에게 그는 아내였지만 그녀에게 그는 그저 하나의 프로젝트였을 뿐. 우스운 것은 그 프로젝트를 스스로 망쳐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박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는 조금의 온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회의실에서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하나하나 안건을 심의하며 집중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지우는 그녀 옆에 앉아 가끔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었고 다른 주주들도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게 응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방금의 소동이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듯이요. 회의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회의실 문에서 가볍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여비서가 들어와 한서연 곁으로 다가가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한서연의 미간이 살짝 움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3분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최유나가 문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오늘 비싼 명품 옷 대신 간단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오랫동안 운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서연 앞에 멈춰선 그녀는 이내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박민준 씨를 유혹해서도 안 됐고 식당에서 이사님을 모욕해서도 안 됐어요. 그 사람과 짜고 연기해선 안 됐어요. 한서연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그녀 앞에 서서 분수도 모르고 넘본다고 말했었다. 오늘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울고 있었다. 최유나 씨, 한서연의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비는 이유가 뭐죠? 최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이사님, 그 돈들, 박민준 씨가 제게 준 돈들 대부분 써버렸어요. 옷 사고 가방 사고 집세 내느라 지금은 갚을 돈이 없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반성문도 쓰고 사과도 하고 제가 뭐요? 제가 최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말하겠습니다. 박민준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제가 다 증언할 수 있어요. 한서연은 그녀를 보며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을 스쳤습니다. 최윤아 씨, 그를 배신하겠다는 건가요? 최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죠. 그가 절 속였어요. 자기는 미혼이라고 저와 결혼할 거라고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했어요. 그에게 아내가 있는 줄 알았다면, 회사가 이사님 것인 줄 알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한서연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모두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와 그녀의 윤곽에 금빛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최윤아 씨,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최윤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사님, 그 돈 문제는 법무팀에서 처리할 겁니다. 갚을 건 갚고 돌려줄 건 돌려줘야죠. 당신이 말한 그 증거들은. 한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필요 없어요. 최윤아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시는 건가요? 한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던 건 이미 얻었어요. 당신과 박민준 씨 사이의 일들 알고 싶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만 가보세요. 최윤아는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한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한 걸음 한 걸음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연은 창가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몸을 비추었고 따뜻하면서도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3년 전 그 오후 박민준이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청혼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반지를 내밀며 그토록 진실한 눈빛으로 말했었다. 서연아, 평생 당신에게 잘할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가 믿었던 것은 그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동화였다. 서연아. 김지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한서연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이내 가볍게 웃었습니다. 지훈아, 그거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아까 최윤아가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녀를 보면서 갑자기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가 부질없다는 거야? 이 연극. 한서연은 몸을 돌려 김지훈을 보았습니다. 3년이나 했으니 이제 막을 내려야지.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다시 앉았습니다. 회의 계속해요. 회의는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심의되어 새로운 경영진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한서연은
공식적으로 진성그룹의 회장 겸 CEO로 취임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는 이미 오후 1시였습니다. 김지우는 그녀와 함께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때? 한서연은 앞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내려갔죠. 일단 밥부터 먹자.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배고파? 김지우는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살게.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좋았고 거리에는 차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서연은 햇볕 아래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와 길거리 음식 냄새, 그리고 멀리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는 몇 시간 전에 그녀가 아니었다. 뭐 먹고 싶어? 김지훈이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길 건너편 그 카페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그녀와 박민준이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칼국수 먹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칼국수집 아직 있을까? 어디? 우리 어릴 때 자주 가던 곳 있어. 그 자리에 그대로. 김지우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멀리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자. 칼국수집은 구도심의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죠. 낡은 벽, 기름때 낀 테이블, 주인도 여전히 그 할아버지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한서연과 김지훈은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고기 칼국수 2그릇이요.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고수 많이 넣어주세요. 주인 할아버지는 한서연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 서연이 아니냐? 아저씨, 저 아직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주인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가 어릴 때 아버지랑 자주 왔었지. 그러다 쯧쯧 그러다 발길을 끈더니 다 커서 예뻐졌네. 못 알아볼 뻔했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여 웃으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칼국수가 금방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부드러운 소고기, 쫄깃한 면발. 한서연은 젓가락을 들고 고개를 숙여 천천히 먹었습니다. 2젓가락쯤 먹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훈아, 응? 아빠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 김지훈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너 같은 딸을 둔 걸 가장 자랑스러워하셨어.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여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박민준 씨 좀 만나게 해줘. 김지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서연은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얼굴 보고 확실히 해야 할 말이 있어. 오후 3시 한서연의 레지던스. 이곳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산 집으로 도심에서 가장 좋은 호텔식 레지던스였습니다. 3년간 거의 와본 적이 없어 대부분 비어 있었죠. 오늘 그녀는 반차를 내고 이곳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모든 것이 깨끗했으니까요. 단지 혼자 있을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서연이 문을 열자 박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정장은 구겨졌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그 박 대표는 온데간데 없었죠. 한서연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박민준은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레지던스는 아주 넓고 장식은 간결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 전경이 펼쳐졌고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바닥에 밝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는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한서연에게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앉아. 한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민준이 앉아 한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한서연 씨, 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나를 부른 이유가 뭐야? 한서연은 그를 보았습니다. 이 남자를 그녀는 3년간 사랑했었다. 지금 보니 너무나도 낯설었다. 박민준 씨,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날 사랑한 적 있었어요? 단 하루라도. 그는 한서연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서연은 몇 초간 기다리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도 분노도 아닌 담담한 후련함이 담겨 있었죠. 됐어요. 대답하지 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박민준의 목을 떼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한서연, 내가 당신을 부른 건. 한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몇 가지 알려주려고요. 첫째, 당신 명의의 그 12% 지분 회수하지 않을게요. 그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회사가 오늘날까지 온 데는 당신 노력도 있었으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둘째, 업무상 횡령건은 사람 시켜서 명확히 조사할 겁니다. 갚을 건 갚고 벌 받을 건 받아야죠. 하지만 협조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니 스스로 결정하세요. 셋째,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몸을 비추며 등 뒤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 사이는 오늘부로 다 끝났어요. 당신이 내게 빚진 것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도 없어요. 앞으로는 당신은 당신, 나는 나예요. 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를 안고 싶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만 가봐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창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 보낼게요. 서명만 하면 돼요. 박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미안해.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박민준은 떠났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2달 후 박민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복구한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올 때 그는 한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계단 아래 서 있었죠. 간단한 검은색 코트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은 2달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민준은 다가가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를 지나쳐 그의 등 뒤를 향했습니다. 그 미소는 박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진실하며 빛이 나는 미소였습니다. 박민준이 뒤를 돌아보자 김지훈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오래 기다렸어? 그는 커피를 한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아니, 괜찮아. 한서연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자. 오후에 회의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추며 바닥에 긴 그림자 2개를 만들었습니다. 박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길가의 풍경에 불과한 것처럼 중요하지 않았다. 3개월 후 진성그룹은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한서연은 공식적으로 회장 겸 CEO로 취임하여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고 김지훈은 전략 고문으로 회사에 남아 그녀의 업무를 도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한 회장 곁에 김 고문이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중마고우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사귀는 사이라고 했으며 어떤 이들은 김지훈이 그녀를 오랫동안 기다려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에 대해 한서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매일 출근하고 회의하고 출장 가고 야근했습니다. 예전과 같으면서도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녀와 함께 야근하고 피곤할 때 커피를 건네주고 출장에서 돌아올 때 공항에 마중 나오고 가끔 주말에는 어릴 때 자주 가던 그 칼국수 집에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을 뿐 그 칼국수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주인 할아버지의 머리는 더 하얘졌지만 정정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웃으며 인사했죠. 서연이, 지훈이 왔구나. 늘 먹던 걸로? 네, 소고기, 칼국수 2그릇요. 고수 많이 넣어주세요.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창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고마워. 김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뭐가?
한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김지우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아주 깊었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이번에는 아주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한서연은 젓가락을 들고 고개를 숙여 먹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아주 따뜻했습니다. 지금의 마음처럼. 1년 후 진성그룹 본사 38층 한서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아주 맑았죠. 그녀의 사무실은 처음 인수했을 때처럼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김지훈이 선물한 화분이 놓여 있었으며 구석에는 책장이 새로 생겨 책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문에서 가볍게 노크 소리가 들리고 김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죠. 이사회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안이 통과됐어. 한서연은 서류를 받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수고는 무슨... 김지훈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어? 한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김지훈은 웃으며 말없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김지훈은 그녀를 보며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난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네가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이혼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서두르지 않아. 계속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오늘 묻고 싶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까? 사무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깊은 눈, 살짝 찌푸린 미간,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함께 등하교 하던 날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곁을 지켜주던 그녀가 박민준과 결혼하던 날, 예식장 밖에서 끝내 들어오지 않았던 이혼 후 그 힘든 시기에 매일 함께 야근하고 매일 커피를 사다 주고 매일 퇴근길을 함께 해준 그 칼국수집에서 항상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던 그는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지훈아. 한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죠. 알잖아. 나 이혼한 거. 예전 같지 않을지도 몰라. 네가 예전 같을 필요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난 그냥 너 그대로면 돼. 한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그는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딱 맞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그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여전히 창가자리, 여전히 소고기, 칼국수 두 그릇에 고수를 많이 넣어서 주인 할아버지는 한서연의 손에 낀 반지를 보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좋다. 좋아.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한서연은 조금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 칼국수를 먹었고 김지우는 옆에서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국수를 다 먹고 두 사람은 옛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노랗고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내가 말한 적 있나? 나 되게 후회한다고. 뭘 후회하는데? 너를 더 일찍 보지 못한 거. 김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후회할 필요 없어. 넌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돼. 그는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을 보았다. 앞으로 나아갈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며 바닥에 긴 그림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나란히 앞을 향해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미래를 향해